밤사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인천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를 보면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양평군의 모습인데요. 먼저 서울 구로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새벽 3시 반쯤 발송이 됐는데 지금은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도로에 물웅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 강화 송산 삼거리 모습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옆 인천 옹진군에는 한때 시간당 100mm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양평군 화면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현장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평에 얼마나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지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가 우려된다고요? 네, 새벽 3시부터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와 경기 부천시 등에 호우 경보를 알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행안부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 농수로 등 위험 지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기상청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과 철산동, 옥길동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특히 광명시 철산 3동 인근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고요. 현재 철산교 아래 서부 간선도로 성산 방향 한 개 차로가 물 고임으로 인해 부분 통제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전국을 휩쓴 물폭탄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 붕괴로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충남 서산시에서는 차량 침수로 2명이, 당진시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도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광주에서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갔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남 등 13개 시도에서 6,000명 넘게 대피했는데 일부는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며 최고 수위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피해를 이번엔 하늘에서 보겠습니다. 논밭은 물바다로 변했고 산사태와 도로 유실 등이 잇따랐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논밭이 온통 물에 잠겨 바다처럼 변했습니다. 갈라져 있던 논두렁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고 평소 다니던 길마저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빗물에 잠긴 트럭은 운전석만 간신히 수면 위로 드러낸 채 고립됐고 비닐하우스 위 강아지는 갈 곳을 잃은 듯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서 거의 지붕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사람 배 이상 올라온 것 같았는데. 지난 17일 새벽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10시간 동안 연 강수량의 35%가 한꺼번에 내렸다며 200년에 한 번 있을 수준의 폭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물에 젖은 가재도구와 망가진 가전제품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전통시장 안까지 밀려든 흙탕물에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전자제품도 못 쓰게 됐고 지금은 폐기물처럼 방치돼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젖은 물건을 정리하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물이 다 잠긴 거예요. 가구 짜는 목재가 쌓였었는데 그게 다 물에 떠내려가고요. 기계가 다 잠겼어요. 물에 담겨갖고 다 못 쓰게 되네요.
해는 떴다 하면 폭염, 비는 내렸다 하면 폭우. 너무나 확 달라진 여름 풍경에 적응하면서 또 대비할 수밖에 없는 힘겨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축구장 18,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걸로 초동 집계됐습니다. 그제까지 집계여서 피해 면적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 최상품 수박 한 통이 45,000원입니다. 이미 지난 15일부터 수박 상품 소매 가격은 평균 3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뛴 가격입니다. 7월 수박 평균 가격이 3만 원을 넘은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폭염 여파로 배추값도 평균 가격이 5천 원에 육박했고 대신 김치를 담글 얼갈이 배추에 열무에 양배추 값까지 줄줄이 뛰고 있습니다. 18,000원에 한 번 샀었고 한 덩이밖에 안 사 먹었거든요. 4만 원 이럴 때는 안 사봤어요. 너무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시장 보기가 두려워요. 요즘에 하루하루가 달라요. 여기에 이번 폭우로 충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농경지 침수가 잇따르면서 먹거리 물가는 더 뛸 것으로 우려됩니다. 17일까지 초동 집계로만 봐도 축구장 18,000개, 13,000여 헥타 면적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폭우가 여름 채소 주산지인 강원도와 사과 주산지인 경북을 피해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과 폭우가 긴 여름 내내 반복되고 태풍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된 내수 속에 여름 휴가철 한탕을 노린 바가지 요금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주 13조 규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에 맞춰 주요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엽니다. 소비 회복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곳곳에서 역대 최대 강수량 기록을 세우며 피해도 컸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강수량이 속출한 건 기후위기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하루에만 서산에서는 438.9mm, 광주에는 426.4mm가 쏟아졌습니다. 기상관측을 시작한 1939년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광주뿐만이 아니라 홍성과 서청주, 천안, 서산 등에서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폭우가 속출한 이유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1.4도에서 1.7도 상승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기온도가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 증가하는데 늘어난 수증기는 강한 비를 내리는 정난운의 에너지, 즉 원료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증기가 풍부한 상태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기 쉽고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번에 충남 서산과 전남 나주, 광주 등에서 폭우의 기준인 시간당 50mm의 2배에 이르는 극한호우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지구가 좀 따뜻해지면 강한 강수가 내리기에 유리한 조건인 수증기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류도 강해집니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 북극 한기를 감싸던 제트기류가 약해진 것도 원인입니다. 제트기류가 고기압이나 저기압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서 특정 비구름대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정체해 폭우를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기후위기 속의 역대급 폭우가 일상적 호우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을 잘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경위를 자세히 물으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행안부와 소방청 등 담당 부처 고위 당국자와 비 피해가 집중됐던 지자체장들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사망자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도 도로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겁니다.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거고요. 이 대통령은 또 지자체의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사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애초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 미팅을 취소하고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데 이어 직접 폭우 피해 점검에도 나서는 등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국민 안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낸 구속 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신문이 끝난 지 4시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선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30분 넘게 발언하며 건강 악화를 주장했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더 밝혀지고 있음을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의 접견을 시도한 점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특검의 선택입니다. 건강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사실상 배척된 만큼 구속기간을 늘려 추가 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 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기소한 뒤 남은 외환 혐의 수사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을 연장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황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본부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을 살펴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재난안전통신망 업무를 맡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 행안부 재난안전통신과 소속 주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설치와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해병대 최상병이 사망한 지 꼭 2년이 된 가운데 특검팀이 VIP 경로를 입증할 다수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까지 확보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의혹의 얼개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는
2023년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 이후 2년 만에 수면 위로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7명 중 3명이 줄줄이 당시 상황을 실토한 겁니다.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급발진한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했는지 규명하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해병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고 사건도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번복했습니다.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외압 행위가 밝혀져야 기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에서 좀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일단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경로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건 본말 전도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 처벌을 막으려는 기독교계 인사 개입 정황에 경로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며 구명로비 의혹 조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선을 통한 청탁까지 낱낱이 드러나면 특검은 2년 전 오늘 최상병과 함께 가라앉은 진실을 인양할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어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 위증과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집사 김예성 씨의 차명 기업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윤재현 전 대표 소환을 예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모여든 신도들이 본산인 천운궁 입구에서 예배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도 통일교 방송사와 서울의 한국협회 본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 자택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명품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지난 2023년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되고 윤 전 본부장이 연 행사에 축사도 보냈던 권성동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에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감지하고 수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김성규 의원의 보좌관이 수사 상황 공유를 요청하는가 하면 김희국 전 의원이 이번 달 초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불러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오는 21일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을 22일엔 집사 김혜성 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윤재현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예고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 같은 특검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의 노골적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일 대우로 맞서기는커녕 내분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권성동 의원 방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긴급 소집령이 떨어진 겁니다. 같은 시간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린 당 핵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특검에 협조해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느냐,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성 강제 수사에 제동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일 때 더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단절이 보수 재건의 전제다, 당원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등 쓴소리가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호들갑이라던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결국 당헌 당규상 조치를 언급하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잡음이 일었던 최고위원회 제도는 유지하기로 한 발 양보했지만 중진 4명에 이어 추가 명단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2차, 3차 그러니까 인적 쇄신 대상을 검증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후에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당대표가 반등의 구심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마무리됐는데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의혹과 맞물려 묘한 여운을 남겼는데요. 여야는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보고서를 추가로 합의 채택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주무부처를 총괄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오선에 노련한 여의도 선배인데다 과도한 비방은 자칫 역풍을 부를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5천여 명 이상의 지금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오늘 청문회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의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지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인사청문위원을 갖고 놀아도 분수지,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윤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자세를 낮추고 사과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갑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보좌관 출신인 윤 후보자가 강선우 논란에 애둘러 속내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모든 갑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자는 또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중수청 간의 권한 조정에 대해선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닷새에 걸쳐 진행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마무리된 가운데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4명은 여야 합의로, 법무부 정성우 후보자는 민주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야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문회 마지막 날 여야 지도부가 만났지만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이견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이 진행 중임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합의 채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퇴론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번 주말 사이에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가 끝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좌관에 대한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목요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분위기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울었다는 일부 보도를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라는 해석 기사가 났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공표하는 바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으로 문매를 맞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생각도 같았습니다.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종합보고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 청문회는 끝났고 이 대통령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판 여론에도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를 택할지를 이 대통령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이제 판단의 영역은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오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지만 정치권에선 최소 한 명은 읍참마속의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자칫 독단과 불통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거취를 바로 정리하지 않은 건 다른 후보자로 공격의 화살이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한 포석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본 게 아니라 일기 내각의 낙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론의 흐름에 민감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이어 의대 총장들이 유급 대상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를 위해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를 여는데요. 다만 이들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유급 대상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1학기에 수업을 거부해 유급 결정된 8,300여 명이 대상입니다. 현재 대부분 의대가 학년제로 운영돼 1학기 유급하면 이듬해 1학기에 해당 학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들 바람대로 2학기에 유급 대상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면 학칙을 바꿔야 합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만큼 학사 유연화가 더 없을 거라 공언한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1학기에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졸업,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 등 얽힌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각 대학은 오는 21일 의대 학장단 회의를 거쳐 정부에 추가 학사 유연화 대책을 제안할 거로 점쳐집니다. 사직 전공의들도 오늘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복귀 요구 조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거로 보입니다. 새 정부로서는 1년 5개월 의정 갈등을 풀 기회라는 점에서 의대와 전공의들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주체들이 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 되는지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추가 특혜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고 정작 중요한 의료개혁 문제가 남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들 요구를 덜컥 수용하기는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병무청이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이 입법 예고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현재 군 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에 2월 10일까지인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기간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또 개정 시행령 시행 직전에 군 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된 이들도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산별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가결 결론이 났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87.2%가 참여해 92.1%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27개 사업장 6만여 조합원이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간호간병 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결,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구의 노정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경기도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선이 합선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10층 꼭대기까지 통째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1층 주차장에선 불타고 뼈대만 남은 차량 사이로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소방과 경찰, 국가수 등 인력 30여 명은 경기도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상자 60여 명이 발생한 사고를 두고 경찰과 소방은 우선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감식 결과 이곳 천장에선 전선이 합선되며 누전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단란큰이 맞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전기 합선돼가지고 그 흔적이 남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또 전선 주위를 감싼 단열재는 불에 탈 때 유해 물질을 내뿜는 아이소 핑크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화재 아파트는 지난 2014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뭐 요만치도 안 보이더래. 그 난간대 붙잡고 내려오려고도 뜨거워갖고 그것도 못 만지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60대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신 화상 등 중상자 20명은 병원 치료 중입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인근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옷도 없고 지금 막 그것도 있고 회사 이제 뒷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차도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다 불편합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복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명시는 시에서 운영 중인 안전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나 금융회사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푼 전통시장. 손님들이 써야 되는 곳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장에 많이 와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20-30% 정도 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소비 쿠폰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정부나 금융회사들의 문자가 하루에도 몇 건씩 발송됩니다. 금융앱 알람이나 카톡 같은 걸로 하루에 2-3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알람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소비 쿠폰 신청 안내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부나 은행, 카드사가 보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인데 안내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스미싱 시도로 의심하고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은행, 카드사의 공식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없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 과정을 안내하는 한 은행의 공지 문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 링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때도 비슷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을 이유로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짜 웹페이지를 이용해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해당 번호를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으로 금융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나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고 소비자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사상 초유의 대리입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한 건데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 육군 모부대, 강원 지역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뒤 후반기 교육을 받던 20대 남성 조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는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때마침 인터넷을 통해 입대 예정 20대 최모 씨를 알게 됐고 최 씨를 대신해 입대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나눠 갖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최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신체검사 등 병무청 입영 절차를 모두 통과했고 입대 후 3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단에 들어갈 때 병무청에서 신분증하고 본인 여부 확인한 다음에 군부대에 입영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본인 확인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발생한 대리 입영 사건. 조 씨는 병력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질환이 있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에 이르렀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에게 군복무를 대신하게 한 최 씨도 최근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상 초유의 대리입영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소 늘렸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 행사를 평양이 아닌 관광지구로 단장한 강원도 원산에서 치렀습니다. 이 관광지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건 사업으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모델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사적인 회담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한밤에 깜짝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당시 방문한 곳이 바로 관광 명소인 마리나베이였습니다.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마리나베이 샌즈 건물의 전망대에 오르시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망 좋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몰이 즐비한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했던 선박 모양이 올려진 고층 호텔 전망대는 최근 북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서 비슷한 형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이 관광지구의 모델이 된 곳 가운데 하나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손꼽습니다. 김정은이 거기 시차를 많이 오거든요. 시차를 와갖고 현지 지도를 하면서 현지 지도를 왔다만 가면 있던 건물이 뭐 부서지던가 말이야. 다시 그걸 다시 다 뽀개가지고 다시 새로 짓던가. 외형적인 부분은 해외 유명 관광 명소를 본뜨려 노력했지만 개장 초기 관광지구로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기를 동행 취재한 러시아 기자는 썰렁한 해변과 연출된 듯한 국내 관광객들을 풍자하는 체험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평균 수온이 속초보다도 4도 정도 낮은 데다 해수욕을 대체할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 박한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홍보맨 역할을 자처하며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지만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하루 2만 명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은이 잘 생각을 해서
전살 갈마를 정말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카드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기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최대 가능한 러시아 관광객 수는 170명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4명 중 3명꼴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현지 시간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전역의 18살 이상 남녀 1,43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응답자의 49%는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했고 29%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거나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21%로 집계됐습니다. 인체 장기를 얼음에 보관하는 것보다 2배 더 오래 생존하게 하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장기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서 수술 성공 가능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메트라라는 이 기기는 7가지 독점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장기가 여전히 몸 안에 있는 것처럼 환경을 유지합니다. 심장을 대체하는 펌프와 폐를 대체하는 산소 공급 장치를 사용해 피를 돌게 합니다. Organox has enabled the creation of a machine that fools organs into thinking they are still inside the body. Why would we want to do that? For the simple reason that an organ is preserved much more appropriately when within its native environment, rather than doing what used to be done, which is place it on ice. 이렇게 하면 환자를 부르기 전에 장기를 기기에서 미리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이 기기를 쓰는 병원에서 장기 이식 건수가 25에서 30% 증가했습니다. Done is there was a huge study by one of the largest US transplant centers, the Cleveland Clinic, which demonstrated that through use of this technology, their median waiting time for a transplant had gone from 85 days to 14. 대기자 사망률은 18%에서 6%로 줄었고 환자의 75%가 일주일 이내에 간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장치를 개발한 회사는 또 신장 이식 분야에도 기술을 확장하고 있는데 투석에 의존하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제주에서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일학생 일스포츠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직접 종목을 골라 배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구가 벽을 오르자 학생들이 박수로 응원합니다. 응원에 힘을 얻은 학생은 거침없이 벽을 올라 정상에 도달합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스포츠를 배우는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되게 뿌듯하고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막 정상을 찍으면은 그런 긴장하거나 무서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10여 분 달려 도착한 곳은 승마장. 학생들은 익숙한 듯 장비를 착용하고 말에 오릅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말과 제법 친해져 승마를 배우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무섭긴 했는데 말들이 생각보다 순하고 말도 잘 듣고 해가지고 말들하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 지역 6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일학생 1스포츠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골라 학교 체육 시간에 직접 배울 수 있는데요. 14개 종목 21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주 1회 연 최대 40주까지 학교와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는 10개 학교가 추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요.
또 학부모들도 매우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더 어떤 규모로 확대할 것인지 교육청과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과 원도심까지 확대 예정인 만큼 교육 격차 해소와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딸기는 보통 겨울에서 늦은 봄까지 맛볼 수 있는 저온성 과일인데요.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도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는 신품종 딸기가 속속 개발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850m에 위치한 전북 무주의 한 딸기 농장입니다. 하우스 안에선 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저온성 작물인 딸기는 여름 재배가 쉽지 않은데 이곳에선 벌써 7년째 고슬이라는 여름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육이 단단하면서도 당도가 10브리스 이상으로 달고 수확량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요즘 시세는 킬로그램당 2만 원 정도로 겨울 딸기와 비교해 30에서 50% 정도 비싸게 팔립니다. 겨울 딸기는 한 3일에 한 번 따는데 그 양이 나온다면 저희 날마다 그 양이 나오니까 뭐 일정 기간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여름 딸기는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가 최적의 재배 환경으로 꼽힙니다. 전북 무주와 강원 평창 등지에서 40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 재배를 통해 제과업체에 납품되거나 해외 수출길에 오릅니다. 농진청이 고슬, 복화, 미아 등 대표적인 국내 여름딸기 새 품종과 상품화를 준비 중인 여름딸기 후보 계통 5종을 소개하는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 품종 알비온과 고알을 교배해 만든 대관 7-1호는 수확 휴식기 없는 다수학 품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아주 상큼한 맛이 이번에 확 퍼지는 게 정말 맛있었어요. 지난 2002년부터 14종의 여름딸기 품종을 개발 보급한 농진청은 기존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을 꾸준히 내놓을 계획입니다. 고온기에는 이제 병해충 관리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병해충 자체에도 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딸기가 산간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찰옥수수 수확기를 맞아 맛과 영양 모두를 갖춘 국산 찰옥수수 황금 마찰과 황금 흑찰 품종을 소개했습니다. 두 품종은 쫀득한 식감에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같은 기능성 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과 우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포는 농민들에게 개량된 품종이나 농업기술을 선보이고 권장하기 위한 농장으로 올해는 벼 84개 품종, 밭작물 80개 품종을 전시합니다. 세계 최대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보면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늘어난 110억 7,9천만 달러, 우리 돈 15조 4,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2분기 주요 성과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를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각각 8천만 뷰와 1억 2,200만 뷰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비전이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 확장으로 설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탐사 로드맵을 공개해 2045년까지 달 경제 기지를 구축하고 화성 소행성 탐사 등 심우주 개발에 나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밝혔습니다. 탐사 영역은 지구와 달, 태양권, 심우주로 나뉘고 태양권 관측 탐사선과 화성 궤도선, 착륙선 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는데요. 지금은 경남 양산에 시간당 6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서부, 전남과 경남 곳곳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방심할 순 없습니다. 충남과 남부지방은 시간당 최대 80mm, 그밖에 중부에도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부터 내린 비의 양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충남 서산에는 528mm, 광주에도 5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 200mm 이상, 경남에도 250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산사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을 해서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